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질대사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는 이제 여러분들 첫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제 물질대사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물질대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차별화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효소랜다. 촉매가 막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물질 대사, 생체 내에서 일어난다. 우리 몸은 아무리 높아봐야 37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37도 정도를 잘 넘어서질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굉장히 낮은 온도거든. 근데 그런 데에서 이런 신체 상황에서도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뭐냐? 바로 여기는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가 있기 때문이다. 효소는 뭐다? 촉매다. 촉매는 뭘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준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체험 범위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대개의 경우 반응이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끊어 갑니다. 저번 시간에 예시를 하나 얘기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 대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자, 이 그림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대사를 단순하면서도 이제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화학 반응을 하는 거, 사실 화학 반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뭐 단순하게 보면은 결합하고 이제 뭐 부수고 이런 거잖아요.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저분자 물질, 작은 물질, 고분자 물질, 큰 물질.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거를 뭐라 하자? 동화라 하자. 큰 거를 작은 걸로 만드는 걸 뭐라 하자? 이화라 하자. 이 과정에서 무조건, 자, 물질 대사니까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동화작용부터 볼게요. 동화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있죠? 영양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 합성하는 것처럼 작고 간단한 물질 저분자, 크고 복잡한 물질 고분자,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결합하는 과정이다. 이때,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학 결합수가 어떻다? 적다. 화학 결합수가 적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어떻다? 낮다. 고분자, 분자가 크기가 크다. 분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 있는 화학 결합의 수가 많다. 화학 결합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는 크다.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적은 에너지, 여기다 얘기해 줄게요. 에너지가 자체가 낮고 고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자, 작은 거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림에 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 이거 뭐라 하자?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돼야 된다.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 단백질, 핵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할 때 주로 동화작용이 나타나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면은 광합성이죠. 광합성.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분자가 큰 편입니다. 작은 거를 큰 걸로 만들 때 뭘 해야 된다고?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고. 뭐였습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먹잖아요. 그죠? 얘네를 이 크게 만드는데 무슨 에너지를 투입해서? 빛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그래서 광합성이 랬잖아. 그죠? 이거는 저번에 세포 소개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광합성은 작은 물질로 작은 거를 가지고서 큰 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에너지 흡수함에 있어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중간중간에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자, 반대. 동화작용의 반대. 이화작용을 볼게요. 이화작용은 무엇이냐? 자, 크고 복잡한 물질을 어떻게 하자? 분해하자. 고분자를 분해시키는 거야. 어떻게? 저분자로. 고분자애들을 저분자로 부수는 거야. 즉, 에너지가 높은 애들을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는 고분자애들을 에너지가 적은 저분자애들로 부수는 건데,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를 작은 걸로 만들려면 그럼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에너지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쵸? 그래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아까 흡열 반응 그래프에서 본 거랑 반대지. 높은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갈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제 부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뭐 소화, 세포 호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는 세포 호흡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 여러 가지 유기물, 즉 대표적인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부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것이 세포 호흡이다.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숨 쉬는 호흡이랑 좀 구분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유기물, 여기서는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포도당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을 가지고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산화탄소, 큰 거를 작은 걸로 부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ATP라고 나와 있죠?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대표적인 예시들이 각각 광합성과 호흡이고, 얘네의 관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이런 식으로, 뭐 한쪽이 합성하면 한쪽을 부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얻어가실 건 이거예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해하실 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만든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물질 대사는 어떻게 한다고? 단계적으로 간다고.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요거는, 요 구체적인 단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2에서 하실 거예요. 생명과학 2에서.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되고, 단계적으로 간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투입된다? 에너지가 투입된다. 언제? 동화일 때. 광합성, 동화. 이화작용, 세포호흡, 반대. 큰 걸 어떻게 한다? 작은 걸 부신다. 부실 때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 거쳐서 간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나타날 때는 큰 거를 작은 걸 부시면서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요거를 이 그래프에서 얻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ATP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TP가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공부한 이상 이 ATP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TP가 무엇이냐? 이재범 선생님이랑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녀석은 DNA, RNA 같은 핵산 물질을, 즉 유전 물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유전 물질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내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대표하는 그런 녀석으로 쓰일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말뜻부터 좀 보고 할게요. ATP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의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은 뭐냐면은, 자, 여기 아데닌이라 돼 있죠? 여기 리보스라 돼 있죠? 요거는 당입니다. 이제 포도당 같은 이런 당 성분이에요. 아데닌은 이제 나중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볼 건데 염기라고 불리는, 베이스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뭐 대충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데닌이란 녀석과 리보스가 합쳐진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아데노신을 불러. 이거를 아데노신에, 자, 여기 P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P 하나짜리가 인산입니다. 인산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인산이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었다? 3개 붙었다 해서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줄여서 ATP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그럼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요런 기능을 하더라. 자, 이렇게 뭐라 돼 있다? 생체 내 에너지 전달자로 된다. 동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투입해야 돼. 이화작용일 때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돼? 방출돼야 돼. 이때 외부에서 생체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를 ATP가 담아서 필요한 화학 반응에 갖다 주고, 세포호흡에서 에너지가 나올 때,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올 때 그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 바로 ATP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림으로 살짝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빛 에너지가 들어올 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나? 빛 에너지를 어떻게 일단 여기다가 담잖아, 한번. 그쵸? 빛 에너지를 실제로 우리가 직접 받아서 쓸 수는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은 빛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은 빛 그 자체를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 빛을 이렇게 한번 우리 몸에서 생체 내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투입을 시켜주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에서 얘를 부실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에너지 상태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담아서 필요한 데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를 여기 보시면 생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 시 투입되거나 나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ATP라는 대체 전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방출 에너지량은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냥 이건 대충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아직 화학 시간에 지금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웠다면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몰랐다면은 그냥 요 정도 에너지를 방출시키는구나, 뭐 들어왔다가 방출시키는구나, 대충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ATP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ATP는 왜 T라고 인산기 3개가 있고, 자, 그럼 인산기 2개짜리가 있다? 그럼 얘는 뭐라 하죠?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라 해서 ADP라 부릅니다. 자,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 크다 했었죠? 그럼 ATP와 ADP를 보면은 여기는 인산기가 3개야. ADP를 보면은 인산기가 몇 개야? 2개야. 누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 ATP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ATP와 ADP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동화작용을 하는 데가 있어. 그럼 걔는 뭘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받느냐? 강합성은 이제 좀 특수한 경우고, 어쨌든 동화작용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ATP가 수급을 해줍니다. ATP가 ADP로 변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어? 빠져나오겠지. 그쵸? ATP가 ADP로 가면서 인산기를 하나 떼버리잖아.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어? 결합이 끊어지니까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방출된 에너지를 필요한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산기를 떼버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렇게 해서 방출된 에너지는 이제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합성 반응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세포호흡은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소리는 여기는 ATP를 만든다는 소리고요. 그럼 이렇게 사용된 ADP라는 녀석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세포호흡이 이루어질 때 다시 얘가 에너지를 세포호흡으로부터 투여받아서 이 형태로 갑니다. 인산기를 하나 추가시킨 형태로. 즉 세포호흡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ADP가 ATP로 변화하는데 사용이 되고, 얘가 그럼 에너지를 받아서 이 형태가 됐다? 그럼 얘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 인산기를 떼버리면서 그 녀석한테 에너지를 전달시켜준다. 요게 ATP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생명과학 함에 있어서. 물질 대사의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 쉽게 설명이 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호흡은 뭐다?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다. 연소는 뭐냐?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다. 조그만한 예시로 보면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한 건데 넓게 보면은 요 두 가지를 비교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비교한 거는 당연히 모든 화학 반응, 모든 물질 대사,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셔도 크게 이런 식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해 볼 텐데 자, 일단 공통점은 무엇이냐? 세포호흡과 연소, 여기서는 전부 다 뭘 하냐면은 포도당을 물과 CO2로 변화시키는, 즉 포도당을 태울 때 일어나는 반응을 비교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포호흡도 분명히 여기다 뭐가 필요하면 산소가 필요하고요. 불을 태울 때도, 자, 불 태울 때는 당연히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화 반응이니까요. 연소라는 것도 결국은 산화 반응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ATP라고 하는 우리가 생체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너지, 생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연소 같은 경우도 자, 불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 태우면 열과 빛이 나죠. 얘네도 뭐야? 에너지잖아. 결국 연소할 때도 뭐가 된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 그렇지만 자, 세포호흡, 우리 몸에 지금도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몸 그냥 체온 갖다 대면 몇 도야? 36도 아니면 37도잖아. 그쵸? 체온 범위, 즉 요 정도에서 세포호흡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불에다가 손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손 타죠? 익어요. 고기가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높은 열이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만큼의 또 열이 필요하더라. 즉 고온이 주어질 때 우리는 연소가 일어나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포호흡, 물질 대사를 했죠?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가 왜 필요하다? 온도가 낮으니까 그만큼 반응을 빨리 해주려면은 그걸 빨리 해주는 촉매가 필요하다. 그 촉매가 뭐다? 효소다. 효소 반드시 필요하다. 연소 필요 없다. 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가 뒷받침해 해주니까 효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자, 반응 속도를 볼게요. 연소, 일단 얘는 연소부터 볼 건데, 연소는 태우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죠? 바로바로 이제 포도당 같은 게 뭐 종이를 태우든 뭘 태우든 얘가 바로바로 타면은 바로 얘가 나타나요. 그쵸? 연소 같은 경우는 단계를 중간 단계 없이 얘가 다이렉트 일로 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로 가는데 10단계. 못해도 15개, 16개 과정을 거쳐야지 가. 얘가 일로 가는데 최소한 15, 16은 거쳐야 돼요. 반응 단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느려요. 얘는 한 방에 가지만 얘는 15개, 16개 거쳐가기 때문에 느리다. 이 반응 단계는 생투에서 본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요것도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 중 일부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자,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결국 여기 있는 화학 결합, 요 화학 결합에 저장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세포호흡을 할 때 화학 에너지 중 일부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라고 했죠. 세포호흡, 물질 대사를 통한 세포호흡에서도 모든 세포호흡 시 발생되는 에너지가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 아니고요. 화학 에너지로 담긴 거는 쓸 수 있는 거. 그치만 열 에너지는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특정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열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체 내에서 그런 능력은 없어요. 즉 열 에너지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고 화학 에너지는 ATP에 저장시켜서 얘를 열로도 쓰이고 다른 뭐 만드는 데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세포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많아야 이 정도입니다. 40% 정도. 나머지는 쓸 수 없어요. 이 정도는 결국 열로 날아갑니다. 버리게 되는 에너지예요. 연소는 열과 빛이 나오는데 열 에너지 아까 못 쓴다 했죠? 빛 에너지 못 씁니다. 우리가 빛 받아서 뭘 할 수 있어?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연소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도 우리가 쓸 수는 없더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그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건너뛰면서 가고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하나마다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한 반면 연소는 효소 필요 없다. 왜? 애초에 고온을 받으니까. 문제는 빠르고 이미 고온을 받아서 효소도 필요 없긴 하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쓸 수 없다. 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약 40% 정도 우리가 사용 가능하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좀 잘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생명과학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은 이 파트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유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뭐 따로 각오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